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과학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보통은 과학실이나 연구실이 연상될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하면 YTN 사이언스도 같이 연상이 될 만큼 과학의 모든 것을 이곳 방송국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는 이 커피. 대체 어떤 커피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그 커피 드신 분이 네네. 여기는 커피를 좀 특별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만드세요? 저희 바리스타가 조금 특별하죠. 바리스타가 특별하다? 알면 알수록 궁금해지는 정체. 저희 바리스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네. 에? 이 친구가 바리스타? 이 친구는 저희가 개발한 로봇 바리스타입니다. 커피 종류는 14가지, 에이드 종류는 3가지를 제공하고 24시간 무인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로봇 바리스타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곧장 커피 제조에 들어가는 녀석. 한 평 남짓 되는 자그마한 공간에서 움직임이 그야말로 자유자재인데. 저희 로봇은 6축 다관절 로봇입니다. 각 축이 360도 정도로 회전한다는 뜻이고요. 그 각 축이 회전하면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다른 축을 이용해 회전을 하면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데 도무지 로봇의 솜씨라곤 믿기 힘든 섬세한 작업까지 가능하다고. 6축 다관절 로봇은 사람의 작업을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컵 뚜껑 닫기와 같은 작업도 한쪽에서부터 무게중심축을 자연스럽게 이동해서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넉살은 기본 장착. 맛은 더없이 훌륭하다는데 이것이 바로 로봇이 내린 음료.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에 변함없는 맛까지 갖췄다. 기존의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던 로봇들은 산업용 로봇이었습니다. 저희 로봇은 협동 로봇으로 안전 기능이 추가되어 있고 사용하기 쉬워서 이렇게 서비스 분야에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는 이 로봇. 용도 역시 무궁무진하단다. 용도에 맞게 바꿔 끼우기만 하면 연주를 돕는 악기 로봇, 아이스크림 로봇, 치킨 로봇으로도 변신 가능하다고. 또 다른 로봇이 활약한다는 이곳. 어라? 세 대의 로봇들이 나란히 반겨주는데 뭘 하나 지켜보니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동그랗게 쌓아 따리를 튼 모양까지 완벽. 네,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특별한 점은 바로 사람과 협동해 일한다는 점인데, 로봇이랑 같이 일하니까 편리하고 보는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로봇이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생소한 광경에 모두의 시선 집중. 사람과 함께 일하는 로봇. 비좁은 공간에 비해 움직임이 많은 현장에서 위험하진 않을까? 저희 로봇은 협동 로봇으로 충돌 감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 민감도를 조절해서 그 옆에 있는 작업자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로봇에 내장된 안전 센서가 그 비밀.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감지되는 순간 멈추게 된다. 각 축마다 토크 센서라고 하는 회전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센서의 힘들을 종합해서 어떤 축에 충돌이 되든지 이 로봇은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약하는 로봇.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는데.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문화의 중심, 도시를 건설하고 일상생활을 보내는 삶의 공간을 구성하고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패션을 창조하는 디자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디자인 속에도 다양한 수학이 있으니 지금부터 디자인 속 수학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디자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패션 디자인이죠. 패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옷인데요. 이 옷을 만들 때는 옷감부터 바느질 한 땀까지 하나라도 달라지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답니다. 옷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옷감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옷감을 짜는 방법에는 가로실인 시실과 세로실인 날실을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엮는 직물과 하나의 실을 가지고 고리로 만들어서 엮는 편물이 있습니다. 옷감을 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도 우리나라 옷감은 주로 직물로 짜는데요. 직물은 실을 짜는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직은 시실과 날실을 한 올씩 번갈아 가며 짜기 때문에 교차점이 가장 많아 그만큼 제일 질긴 직물이고요. 능직은 능선이라고 불리는 대각선 무늬가 나타나는 원단으로 능선의 방향과 각도에 따라 무늬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직은 실이 겉으로 나와 있는 조직점을 최대한 적게 만들어 표면에 날실이나 시실 하나만 드러나도록 짜는 거. 이렇게 가로 세로마다 실을 엮는 균형에 따라 다양한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그리고 옷을 살 때 10수, 20수 같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수는 면 1파운드에서 뽑아낸 실의 굵기를 뜻합니다. 1파운드는 약 0.453kg입니다. 수 앞의 숫자는 배수를 의미하는데요. 면 1파운드에서 1배수로 뽑은 수를 1수라 할 때 같은 면 1파운드에서 20배의 실을 뽑아낸다면 20수, 30배의 실을 뽑아낸다면 30수가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같은 양에서 더 많은 실을 뽑아내다 보니 실은 더 가늘고 원단도 얇아지고 숫자가 낮을수록 실이 굵고 도톰한 원단이 된답니다. 옷에 그려진 선의 종류에 따라 옷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가로줄 무늬는 이렇게 옆으로 퍼져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세로줄 무늬는 길이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로줄은 보통 퍼져 보이지만 많아질수록 줄을 따라 시선이 내려와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세로줄은 보통 날씬해 보이지만 과하게 사용할 경우 오히려 폭도 넓고 짧아 보이게 된답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의 방향이나 개수에 따라 시각적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옷을 고를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나에게 딱 맞는 옷을 찾을 수 있겠죠. 드론을 현장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산불 진화 헬기는 큰 불이라고 하는 주불 진화에 주력을 하고 이러한 산불 진화 드론은 편대 비행으로 그 가변에 있는 프랭크 파이어라고 하는 주변 산불이나 산림 인접지 주변의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불 진화 현장에 가면 숲속에서 산림청의 공중진화대원이라는 특수진화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산불 현장에서 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번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이상 계시게 되는데 먹을 게 없고 물마저 없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의 GPS 위치 정보를 받아서 이 산불 진화 드론이 그분들의 먹거리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주력 산불 진화 헬기는 야간에 하기 너무 위험하고 어렵다라는 거를. 하지만 산불 진화 드론은 GPS 정보 좌표를 가지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야간에서도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상대 습도가 높아지거나 바람이 잦아지는 야간에 불 끄기가 더 좋은데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니 방법은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산불 진화 드론이 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드론을 활용하거나 무인 시스템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효율적인 드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유럽 모든 나라가 다 드론을 활용한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호스를 매달아서 불을 끄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소화탄을 달아서 뿌리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드론의 기술이 산불 현장에서 더 활발하게 이용이 되려면 첫 번째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과 법 제도들을 이제 빨리 개편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제 현장에 활용할 때 기존에 있던 산불 진화 헬기 이러한 것과 충돌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현장 진화 전략에서의 그러한 개편들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술 좋은 거 하나만 갖고는 이런 종합적인 산불에 대해서 대응이 무척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법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의 노력 발전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산불을 막기 위해서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드론을 이용하지 않고 매번 이렇게 산불에 당할 것인가 아니면 잘 활용해서 산불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산불 나기 전과 산불 나기 후에 장면들을 보시면 얼마만큼 큰 차이가 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과 여러 가지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이 있다고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우리 숲을 보호하고 민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하고 만들기 쉬워서 지난 150여 년간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로 구분한다면 지금은 플라스틱 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재앙과 마주했습니다.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식탁 위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세계 자연기금과 호주 뉴캐슬 대학이 함께 연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신용카드 한 장 약 5g 분량의 플라스틱을 매주 먹고 있다고 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건 바로 모래알만큼이나 작은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란 처음부터 작게 만들어지거나 버려진 뒤 풍화되면서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인데 바닷속에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 수만 약 5조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식용 소금의 90% 이상에서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생선, 새우, 굴 등에서도 다량의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결국 우리의 식탁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1년이면 약 50여 장의 신용카드를 섭취하는 셈인데요.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한 곳임과 동시에 또 최근 10년간 생활 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70%나 증가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색채 이론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그 색채 지각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색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리고 이제 색채 시스템을 이제 정하는 색채 체계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색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색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색채 지각, 색채 체계, 또 색채 관리, 그리고 색채 디자인 파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이제 아마 물리적인 그 세계보다 이제 디지털 세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RGB 컬러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상의 컬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먼셀 색체계를 KS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셀 색체계는 이제 1905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색채 교육에 있어서 먼셀 색체계는 굉장히 강점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국 색채 표준 팔레트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이제 색채를 사용할 때 이런 팔레트를 갖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고요. 또 색채를 분석할 때도 한국 표준색 색채 분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배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색체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NCS입니다. 1920년대 이제 스웨덴 색채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는데요. 가장 투자도 많이 했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색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색채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제 색채 체계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색채 측정기라든가 또 실제로 이런 것을 간이로 이제 색채를 측정해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 이제 앱상에서 이제 색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채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냐면 언어하고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제 회의를 하면은 이제 영어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실은 뭐 색채 체계에 표준되어 있는 게 뭐 먼셀 색채계라든가 NCS 같은 거는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그런 색채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색체계가 있지만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것이 이제 뭐 R사의 색체계 그리고 이제 NCS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피사 정도를 이제 소개시켜드립니다. 또 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 잉크들을 갖다 조합하는 아주 실용적인 색채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색체계도 이제 인쇄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이 피사 같은 경우에는 뭐 솔리드 컬러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색채 체계를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어떤 색을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색체계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올해 컬러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뭐 베리페리라는 색을 갖다가 유행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P사의 코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테리어에 있어서 어떻게 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는 그런 사례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신발이라든가 또는 옷감이라든가 또는 뭐 어떤 상품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색들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색이 전부 다 유행색을 대표하진 않지만 많은 기업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946년 서울. 당시 중앙관상대에서는 연구원들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었다. 당시 실무 책임자는 국채표 부대장으로 해방 후 국립중앙관상대 부대장으로 기상하게 발을 들였는데 그 고층권 기상 연구를 하려면 라디오 존대를 20km까지는 쏘아 올려야 됩니다. 아유, 승상님. 아니, 일본도 5km밖에 못 올렸는데 우리가 그렇게 높이 어떻게 해요? 라디오 존대란 수소가스를 풍선에 넣고 거기에 기상 센서를 장착해 상승시키면서 대기의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 관측 정보를 얻어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기구인데 결국 1946년 4월. 자, 그럼 이제 띄우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둘, 셋! 성공이야! 우리나라는 라디오 존대를 23km 상공까지 올리는데 성공했다. 이는 아시아 최초로 성층권 아래까지 기상 관측기를 보낸 것으로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실현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나라가 성공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국제표 박사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기상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인력난으로 관상대의 책임자가 없다는 말에 박사 학위를 포기하고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미국의 선진 기상학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자, 고층 대기권에 기상 관측을 해야 정확한 기상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고층 기상 관측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기상도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기상 팩시밀리도 도입했는데 국채표 박사는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기상 예보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인데 기상 정보를 조금 더 쉽게 알려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는 당시 국내 최대 산업이던 농업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했는데 그리고 1962년 자동 일기 예보기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동 일기 예보기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앙관상대에서 만든 이 예보기는 그날의 일기 예보를 미리 녹음해 두었다가 누구든지 지정된 전화번호만 돌리면 곧 자동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는 739개 0060번으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에 멈추지 않고 창의적인 연구 업적도 남겼는데 태풍의 강도와 진로를 예측하는 태풍의 3일간 예보법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일명 국의 방법이라 불리며 미 연방 기상국, 일본 기상국 등에서도 활용됐는데 저의 소원은 농업국인 우리나라가 더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대륙의 끝, 좁은 지형, 해양을 가진 반도 국가, 예보하기 어렵고 복잡한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하지만 국채표 박사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기상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왜 전 세계에 있는 그 도로 표지판은 녹색이 아니면 청색일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프루키니의 현상 때문에 그래요. 자, 프루키니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해가 지고 주위가 어두워지면 빨간색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고요. 연한 파랑이나 초록들은 그 물체가 아주 정교하게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는 걸 보면요. 그 해가 질 무렵 오후 5시에서 한 7시 사이가 가장 그 사고율이 높다고 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보통 이제 도로 표지판을 이제 보고 갈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오류가 생기게 되면 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24시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시점에서 어떤 색을 써주냐에 따라서 사고율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녹색과 이제 청색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고의 어떤 통계라든가 또 인간이 이 녹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지각하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잔상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성 잔상과 음성 잔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성 잔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잔상 또는 보색 잔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뭐 수술 그 장갑이라든가 수술복이 청색 아니면 녹색으로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이것도 이제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는 그런 어떤 피의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간색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다가 사실 하늘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실은 그의 보색인 녹색이 아른거리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수술을 갖다 만약에 한 3시간, 4시간 정말 장기간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제 수술하다 피곤해가지고 하늘을 좀 봤는데 만약에 이상한 잔상이 어른거린다. 그럼 굉장히 기분도 나쁘지만 사실 수술의 효율을 갖다 높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복이나 수술 장갑을 녹색으로 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곳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었을 때 결국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함으로써 이와 같은 어떤 보색 잔상이 어린거리는 것을 갖다 막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천문학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는 모든 은하 중심에 적어도 초대 질량 블랙홀이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러한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 전체의 질량이 아주 좋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게 된 이유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둘 사이에 명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18세기 중력장이 너무 강해 빛도 탈출할 수 없는 블랙홀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간은 오랫동안 블랙홀을 연구해왔습니다.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검은 구멍, 블랙홀.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블랙홀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처럼 유명한 학자들이 블랙홀 연구에 매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지구에 유성이 떨어지거나 인공위성이 잘못해서 추락할 경우에도 대기와의 마찰 때문에 아주 큰 소리가 나고 열과 그리고 충격을 전하고서야 지구에 이제 결국에 끌어당겨지죠. 마찬가지로 블랙홀의 물질이 떨어질 때도 그에 상응해서 강한 에너지 방출을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블랙홀 주변의 부착 흐름의 빛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도식화한 그림인데요. 원래는 토성의 띠처럼 블랙홀 주변에 띠 형태로 부착 흐름이 있는데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하나의 띠가 모양이 왜곡이 돼서 이렇게 띠와 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링은 그 띠가 토성 주변에 있던 그 블랙홀 주변에 있던 띠가 머리 위, 발 아래로 돌아와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착 원반이 사실은 그 굉장히 이제 마찰이 심해가지고 뜨겁고 한 거거든요. 빛이 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폭발도 일어나고 거기서 에너지도 강력히 발산하고 해서 이런 우주선이 그 블랙홀 옆에 있는 원반 위로 날아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기서 다루는 블랙홀은 그러니까 상당히 얌전한 블랙홀이죠.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YTN 사이언스와 MC 이연희는 과학을 대중화하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